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다음 주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3국 간 자유무역 협정의 마무리 협상 등 상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은 최근 수년째 영유권 분쟁과 2차 대전 중 잔혹행위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과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형기가 2년 미만 남은 교도소 수감자 3만 8천여 명을 석방할 계획입니다. 베키르 보즈닥 터키 법무장관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테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에게는 이번 칙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터키 정부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단속에 나선 뒤 이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데타 관련 범죄자들을 수감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세르비아와 코소보 방문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 발칸 국가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알렉산다르 부치체 세르비아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주도 나토의 폭격으로 소수의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탄압은 멈추고 코소보에 대한 통치를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그러나 여전히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선거 캠프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 브레이브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씨를 캠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비하 발언 등에 따른 역풍 속에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계속 뒤처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또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오는 19일부터 첫 TV 광고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멘과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시에 어제 폭격이 가해져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람들로 붐비는 나즈란 산업지역을 공격했다며 어제 폭격은 최근 들어 사우디를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이날 예멘 수도 사나 동부 지역의 한 민가를 공습해 일가족 9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양측 모두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 들어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북한 종업원들이 당국 조사 등을 마치고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4곳 가운데 한 곳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과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용호 공사와 그 가족은 현재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준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태용호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BBC 방송은 태용호 공사의 망명 신청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가 영국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김정은 체제를 변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직무에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태용호 공사는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 왔으며 영국에서 골프와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BBC는 또 태용호 공사가 올여름 임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 이후 특히 올해 들어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밝히긴 어렵지만 탈북 빈도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처럼 탈북이 증가세로 접어든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상당한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꼭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임무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재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할당된 금액만큼 충성자금을 김정은에게 바쳐야 된다고, 바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소환을 당하게 돼요. 그럼 소환 명령 떨어지면 가면은 자기 비판해야 되고 혁명화 교육을 받든지 노동수용소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그럴 바에 나오겠다.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 당국으로 송환될 상황에서 한국행을 택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원인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감, 북한 대사관 내 갈등, 개인적 비리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이다라고 그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고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북한 내의 체제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 지금. 태용호 공사의 한국 입국은 최근 수학 영재에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잠입,
북한 군 간부와 외교관, 망명설 등에 이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가시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북한 외교관은 당국이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키워온 엘리트 계층이라며 북한에 잇따른 외교관 망명은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집단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자로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리의 기자 설명회에서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언급하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인권기록센터가 만들어지고 실제 조사와 인권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반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 진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마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난주 순차적으로 한국 사회로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로 나오기 전에 거치는 정착 교육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일명 하나원의 12주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정착 교육을 받을 경우 이들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 정착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에 있는 교육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교양은 다 수료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진출에 앞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탈북자 보호센터에서 정보 당국 주도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기간은 4개월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이 동시에 사회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출된 데 대해선 거주 장소 등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퇴소를 하고 다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주지의 거주 장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나눠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탈북자의 정착 지역은 탈북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70%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나머지 30%는 기타 지역에 정착해 왔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례적인 집단 탈북의 당사자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 지역이나 신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종업원들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언론 인터뷰 등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지만 종업원들이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엔 중국 내륙의 산시성 소재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이 탈북해 6월 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4곳 가운데 한 곳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행 보고서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와 라오스, 베트남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진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각각 5월 27일과 3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시한인 6월 2일보다 앞선 것은 물론 전체 나라 중 제출 순서가 각각 2번째와 4번째에 해당할 만큼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시한을 넘겨 6월 23일에 제출하긴 했지만 지난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 당시 시한을 5개월 넘겨 보고서를 냈던 전례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 중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몽골과 앙골라, 우간다,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동유럽 거점으로 꼽혔던 불가리아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맺었던 헝가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개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현재 유엔이 공개한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모두 43개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4개 중 1개 나라는 북한의 우호국인 셈입니다. 북한의 우호국의 이행 보고서 제출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들 11개 나라 중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단 4개국만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출 시한을 지킨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북한 우호국들의 이행 보고서는 내용면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들의 출국 사실을 밝히는 등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 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행보고서 제출이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의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요구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앙골라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대북 관계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2020년 중후반에 건조될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면서 동시에 대공전 수행이 가능한 첨단 요격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포함해 미, 한일 3국의 구축함 6척에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미화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밝혔습니다. 베이스라인 9 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하면서 동시에 항공기를 상대로 대공 전투가 가능한 기능으로 이집스함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이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 지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VOA에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과 건강 상태, 식수와 위생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과 종합 지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we have now a preliminary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to undertake in cooperation with them 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either in late.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이들이 사용하는 위생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지표조사는 유니세프가 지난 1995년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발한 조사 방법으로 어린이 생존율과 영양실조율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사가 지난 1999년 처음 이뤄진 이래 10년 만인 2009년에 이어 다시 7년 만인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겁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administrative data in DPRK about access to water is about how many households have access to water that comes from a tap, whereas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만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지, 수돗물의 수질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엔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한 통계 자료는 많은 경우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조사에서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이 82.1%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상수도 시설이 남한의 60에서 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을 오가며 수자원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기아대책 안향선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이미 60년대 이전에 60년대 그때 구축이 돼 있으면서 그 이후에 돼 있는 것들을 개보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그것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프ing 시설서부터 공급되는 과정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82.1%로 조사됐지만 이 수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또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엔은 올해 발표한 2016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어린이 27.9%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고 4%는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최근 영양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4년 전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심지어 발표하는 기구에 따라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워터에이드는 최근 발표한 비위생 환경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의 0.3%라고 밝혔습니다. 또 18.1%는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20%가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0.3%와 20%로 발표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통계 자료가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각종 정보와 관련 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의 이재훈 과장입니다. 일단 북한 통계국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인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제한된 결과표만 공표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무슨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국의 피에트로 제나리 국장도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통계 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big problem in receiving data from North Korea. The government usually is not collaborative, doesn't respond to our request of data.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 등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 당국에 관련 통계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의 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제나리 국장은 통계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연구기관들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라며 특히 북한 통계 자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t only FAO but World Food Program is providing direct food aid to the country, so they need the updated assessments of what is the food availability. 정확한 북한 통계 자료는 식량농업기구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이 어느 지역에 식량이 부족하고 어떤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많을수록 더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지표조사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더욱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제나리 국장은 오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농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북한도 이번 조사에 참여해 북한의 정확한 농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다음 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태국 방콕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며 북한 당국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다시 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식에 놀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제재에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느슨해졌던 사례가 과거에도 계속됐다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뱁슨 전 고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at we've s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China will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at one point in time, but then later retract that pressure. And I think this. 북중 교역이 되살아난다는 건 의외의 소식이 아니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전에도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나갔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is partly influenced by the other factors that affect local actors, local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not just Beijing's. 북한과의 교역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요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이런 소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suggestion that China is not being strict in enforc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should survive.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 연구원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ve heard consistently is that there really hasn't been any strongly noticeable change in the flow of traffic across the border.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북중 간 교역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물가나 환율 등 북한 내 상황에 비춰봐도
대북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sanctions are not having much effect. I would say that. But I wouldn't say trade is going up.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최근 북중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북중 교역은 감소세도 증가세도 아닌 정상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북중 교역뿐만 아니라 사금융이나 돈주들의 역할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실향민 어르신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의 특별한 만남,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서울에 사신 분들도 있고 있는 한 통일은 반드시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실향민과 탈북민들이 함께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 여성들이 주축이 된 통일맘 연합회가 같은 고향을 둔 실향민 어르신들과 함께 북한의 음식과 노래로 고향을 추억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김정아 회장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효도를 할 수 없는 불효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실향민 어르신들하고 탈북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는 걸 대신 한국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효도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금이 없어가지고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정말 조용히 진행했는데 그때도 행사가 한 100명이 오셨거든요. 실향민 어르신 50분 그리고 우리 통일맘 봉사단 50분 해서 100명 오셨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봉사원들이 어르신들 딱 보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엄마 생각나서 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니 그때 하면서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올해 행사는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됐고 이북도민위원회에서 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려움을 많이 등에서 떠밀어 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실향민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실향민 어르신들은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기도 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마음적으로 참 감개무량하네요. 우리는 참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참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중요해요. 너무 기쁘죠. 광복 71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또 통일에 대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움 또 앞으로 빨리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두고 탈북한 탈북민들은 실향민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족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냅니다. 너무 완전히 여기 와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렵게 행사에 참가하니까 고향에는 부모님들하고 동생들 생각나는데 그것은 이제 빨리 통일돼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임에 참가해 주셔서. 제가 온 지 몇 해 되지 않고 온 지 한 1년도 안 되는 제 오늘이 처음에 이렇게 이 행사에 참가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옛날에 온 실향민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니 저희 마음도 즐겁고 정말 좋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이렇게 조직하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말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어르신들, 실향민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는 실향민 어르신 100여 명, 탈북민 어르신 100여 명, 그리고 통일만 봉사단과 외부 인사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봉사단 역시 탈북민들입니다. 봉사단원들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적극적으로 행사를 즐기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야 뭐 특별하게 보람이 있죠. 더 다른 일보다 더 보람이 있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이제 뭉클하죠. 이분들 이제 뵙고 얘기를 듣고 하면 뭉클하고 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행사보다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총괄을 맡아가지고요. 너무 바쁩니다. 이게 통일맘 축제 강복 71주년이니까 그러니까 딱 통일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향민들하고 탈북자하고 걔가 옛날 대선배들하고 우리 후배들잖아요. 탈북자라면 이분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만남의 광장 가짐으로 해서 통일을 또 앞으로 당겨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공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 더 고향을 추억하는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고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한 이란이 언제든지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 등이 당국자 발언을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이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독도, 일본에서 부르기로는 이 다케시마를 방문한 일이 도를 넘은 도발 행위라고 판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제소 계획은
그동안에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요.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한 시점이 지난 2012년인데요. 예.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했는데 당시 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네.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예. 다만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 제소 시기를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이 시네마현 같은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 제소의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방장관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요. 이 독도 문제가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 갖고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도 문제하고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독도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군요. 예, 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어제 전문가의 발언과 설문조사를 함께 실었는데요. 먼저 영토 교육을 문부과학성과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발언 비중 있게 전했고요. 예. 시네마현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78.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떨어져서 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일본 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의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인데요.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행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침탈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과 핵 협상을 맺었던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아바스 아락치 외 이란 외무차관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미국이 여전히 핵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네. 핵무기 개발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지금이라도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군요. 이 아락치 차관이요. 이란의 핵 보유 능력이 합의 이전과 다름없이 온전히 유지돼 왔다면서 예. 상대편이 합의를 어긴다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앞서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란이 핵 합의와 관련돼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난 1월에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을 확인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를 했는데요. 예. 금융거래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란과 금융거래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 그 제재가 해제되질 않아서 예. 달러화 송금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유럽 금융기관이 이란과 거래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아직 교류가 튀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이 핵 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죠. 금융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라라고 미국 측에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란과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그렇다면 어떤 입장입니까?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못 박았고요. 예.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우리 미국의 능력도 그렇다고 또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홍수 사태로 지금까지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동안 무려 7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근 강이 범람하면서 루이지애나 남부 지역이 대부분 잠겼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됐죠? 그렇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요. 지난 12일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예. 이후에도 루이지애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 또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드워즈 주지사가요. 연방 재난관리청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사적인 홍수로 4만 채에 육박하는 가옥이 파손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친 뒤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들이 귀가하고 피해 복구가 시작됐지만 강 하류 지역에서 여전히 홍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주 당국이 비상 구조와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주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예.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 당국을 믿고 기다려줄 걸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2005년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베턴 루지라는 이름의 시인데요. 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던 이 뉴올리언스 시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 루이지애나에서는 현재 1,700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에드워즈 주지사는 루이지애나 주의 약 절반 지역에 연방 차원의 재난적 선포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또 승전보가 전해졌네요. 네, 여자 체조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요. 어제 기계체조 마루 종목 결선에서 우승을 거뒀는데요.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서 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이 시몬 바일스 선수는 올림픽 성적뿐 아니라요. 19살에 143cm 작은 키에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자란 이 성장기 또 성공 사연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군요. 네. 미국 대표팀의 기록적인 승리가 또 있었다고요? 네, 여자 농구 대표팀이요. 일본을 110대 64로 크게 물리치면서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에 다가섰습니다. 미국 여자 농구 대표팀은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란타 대회 이후 5번째의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동시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3, 4위전에서 쿠바를 꺾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에서 진 적이 없는 47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예. 뭐 미국에 이어지는 승전보 갖가지 기록들 미국민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 지금 개최국이죠. 브라질은 성적이 썩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이 현재 금메달 3개와 은메달하고 동메달 각각 4개로 종합순위 14위에 올라 있는데요. 예. 이 기대를 모았던 국외 종목들에서 잇따라 이 메달 획득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하면은 이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4강전에서 예. 스웨덴과 싸웠는데 120분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승부차기에서 밀려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브라질이 우승을 자신하던 여자 배구에서도 이날 열린 8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예. 현지 언론들이 최악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한국 선수들은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 골프가요.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여자 프로골프 최강자들인 박인비, 김세영, 양희영, 전현지 선수가 금, 은, 동메달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을 걸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고 있는 북한은요. 선수단 규모 대비 가장 효율적인 성적을 거둔 나라로 꼽혔습니다. 관련 매체가 이 참가 선수 100명당 메달 수를 환산한 집계에서 북한이 22.58개를 기록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한 30명 정도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는 가장 성적이 좋다. 이런 기록이군요. 네. 자, 지금 미국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성적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현재 시간으로 12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메달 28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28개, 도합 84개로 종합순위 1위고요. 금메달 19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2개를 기록 중인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금메달 1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9개로 3위에 올라가 있고요.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11위.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올림픽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 많고 흐립니다. 양덕, 평양 30도, 남포 29도, 안주 27도, 신의주 25도, 수풍, 구성 26도, 중강 23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영연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개성은 31도입니다. 함경남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신포 낮 기온은 28도, 장진 22도, 해산 25, 풍산 23도입니다. 원산과 장전, 평강은 28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청진, 웅기, 성진 27도, 삼지연은 18도입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전 해상이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1m 아래, 서해바다는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B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한국어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 생산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핵무기에 사용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으며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어 미국이 핵무기로 항상 위협하고 있는 조건 아래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5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7월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등 이른바 불능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다음 주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3국 간 자유무역 협정의 마무리 협상 등 상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은 형기가 2년 미만 남은 교도소 수감자 3만 8천여 명을 석방할 계획입니다. 베키르 보즈닥 터키 법무장관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보즈닥 장관은 그러나 이는 사면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테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에게는 이번 칙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터키 정부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단속에 나선 뒤 이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즈닥 장관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쿠데타 관련 범죄자들을 수감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세르비아와 코소보 방문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 발칸 국가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주도 나토의 폭격으로 소수의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탄압은 멈추고 코소보에 대한 통치를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그러나 여전히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과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시에 어제 폭격이 가해져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텔레비전 뉴스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람들로 붐비는 나즈란 산업지역을 공격했다며 어제 폭격은 최근 들어 사우디를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이날 예멘 수도 사나 동부의 한 민가를 공습해 일가족 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양측 모두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